자,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이게 연세대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구성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비교,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비판. 이게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2011년도 문제인데 물론 당연히 유형은 연세대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바뀐 게 없고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2개에서 4개로 이렇게 된 거.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비교와 해석과 해석, 그 다음 비판, 아니면 비교와 해석과 비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계속 우리는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를 보면은 가하고 나하고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예요? 이게 비교지. 근데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자, 요게 제이심은 가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연대는 3자 비교지 보통 그지. 3자 비교면 예전에는 이게 비교의 기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이라면 2009년도의 예시문항을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타적 행위가 주어였어. 주제. 그래서 이타적 행위의 주체. 뭐 이타적 행위의 동인. 이 이타적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 뭐 예를 들어서 이타적 행위의 동인은 가에서는 연민이고 나에서는 이기성이고 그 다음에 제이심은 다에서는 상호 협력이다. 이렇게 되면 가나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초창기의 비교는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뭐 제이시문가에서의 인과관계. 이 주제가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에 과학적 탐구의 하위 범주가 인과관계야. 인과관계가 뭐야?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지? 그래서 어떠한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근데 이런 현상의 원인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과학에서는 그걸 귀납법이라고 하지. 귀납법. 귀납법이 뭐야? 구체적인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봐도 이런 현상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 만유인력도 그런 거죠. 무엇을 위에서 놓으면 어쨌든 떨어지게 돼 있잖아. 떨어진다는 현상이지. 저게 왜 떨어지지? 그러면 1000번을 떨어뜨려도 1000번이 동일하게 반복적인 결과를 야기해. 그럼 동일한 원인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 그걸 귀납추론이라고. 귀납추론. 그죠? 반대가 연역추론이지. 연역추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보편적 법칙. 그지? 이것이 모든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이 되게끔. 그러니까 한쪽에선 추론의 방향이 일반에서 구체로. 그렇죠? 귀납법은 구체에서 일반, 보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납 추론에 의해서 특정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그 이면에는 왜 이면이라고 하는 건 제이시문 가에서 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3가지의 전제가 있어. 첫째,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해. 상관관계는 제시문 2에 나와 있죠. 상관관계. 상관관계라는 게 뭐야? 적어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시간의 선후성이 있어요. 시간의 선후성.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다는 거지. 시간의 선후성.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가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본문에 이제 그런 게 없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일종의 배경인데 그렇게 봤을 때의 이 인과관계를 제이시문 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다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어때? 제이시문 가는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아. 제이시문가는 타당하지 않지. 이게 핵심인 거야? 제이시문가에서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의 인과율이라는 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아. 결론이죠? 논술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언제나 주장이야, 주장. 그래서
인과관계는 타당하지 않아. 2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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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자. 그럼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다.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니까 논거가 있어야죠. 이때의 논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논거를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되는 게 제2심은 나에도 그러한 논거와 관계된 내용이 있고 제2심은 다에도 그러한 논거와 관계된 내용이 있어. 이때 논거의 가장 중요한 건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는 건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해. 그죠?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불완전해. 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 인간이 대상을 포착할 때 오감 5개로 포착을 하죠. 시각, 청각, 후각. 이게 뭐지 얘가? 미각. 혀각이라고 할 뻔했어. 미각. 이거 뭐지 이건? 촉각이야. 그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감각이 정말 불완전한 거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선생님 집에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잠을 자다가 이렇게 옆에 뭐가 오면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너 메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고양이가 3마리인데 3마리가 털이 다 다르죠. 밀키인가? 얘 누구지? 란인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다가 만졌는데 밀키구나 하고 봤더니만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인형. 이게 밀키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불안정한 거거든. 그쵸? 이 말은 뭐냐면 감각의 불완전성. 그죠? 감각의 불완전성.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얘하고 얘. 지금은 머릿속 이거는 교탁이고 이거는 칠판이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하고 우린 구별을 못해요. 눈도 그렇잖아. 눈의 불확실성. 그죠? 우리가 눈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건 인식론에 해당되는 거거든. 인식론에 해당되는 거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포착할 때 이걸 시각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물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 안구의 구성은 똑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건 동일할 거야. 근데 그거에 뭐가 달라? 해석이 달라. 그때 이제 이것이 2006년도인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러한 예로 뭐가 나왔었냐면은 피카소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은 우리가 보는 사람이나 피카소가 보는 사람이나 똑같잖아. 근데 피카소는 왜 그렇게 그릴까? 거의 초등학교처럼 그리잖아요. 근데 피카소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기존에 그림을 그렸던 어떤 세밀화 같은 거 있지. 똑같이 그리는 거. 이거를 부정한 거야, 계속. 이게 대상의 실제가 아니구나. 그쵸? 그치?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딱 보고, 딱 보고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눈썹, 그 다음에 눈, 코 기억 못 해. 본 다음에 딱 하고 이미지는 저 중에 아주 부분적이거든. 우리 부분만 기억해. 이해되지? 그러니까 피카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을 비판하는 거야. 야,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누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냐? 우리는 대상 볼 때 떠오르는 느낌으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정말 부분만 나와 있죠. 그치?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뭉뚱그려 나와 대부분 사람들이. 그치? 게로니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비뇽의 아가씨들도 보면은 그냥 사람의 몸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근데 그렇게 안 생겼는데 대충 이렇게 그린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자기의 눈에 의해 들어온 거를 자기의 머리가 해석한 세계거든. 해석한 세계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건 대상 자체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해석하고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러면 제1시문가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정도로 불완전한 우리의 인식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렇게 불완전한 인식으로 여기에서 어떤 법칙을 뽑아낸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야.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게 원인이니까 이게 결과네?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야. 야, 그건 네 머릿속에 있는 그냥 관념이야. 그런 건 없어. 이 말이야. 관념이야. 그래서 거기 제2시문 가에 보면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1년 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사회결 입학시험 문제지라고 돼 있고, 자, 뭐 다 똑같죠. 뭐 지원 전형, 모집 단위, 수험번호, 성명, 좌석 번호는 모르겠다. 이건 쓰게 돼 있나? 자, 제시문 가를 한번 볼까, 같이? 최고의 탁월한 이성과 반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뭐야?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그는 어떠한 일들이 연달아, 아까 뭐라고 했어? 연달아. 이 말은 뭐 인과관계의 전제 조건이지? 시간의 선우성. 그치? 시간의 선우성을 의미하는 거야. 연달아. 그리고 직접 관찰도 중요한 말이 뭐야? 감각이야, 감각. 우리의 몸의 감각, 오감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 바로 결론이죠. 야, 우리가 현상을 눈으로 볼 뿐, 그거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 에이, 포착하지 못해. 규칙을 뽑아낼 수 없어. 여기는 의미가 아니라 규칙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그는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념, 밑줄. 원인과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규칙이라고 말하지 않죠. 관념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작용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은 감각에 의해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까 했던 감각의 불완전성. 또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일어난다고 해서 앞에 사건이 원인이고 뒤에 사건은 결과라. 그렇죠? 이거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죠. 뭐예요? 이거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우연인데 그것을 마치 규칙이라고 오인하면 안 돼. 뭐예요? 오비일학이죠. 오비일학. 그렇죠? 오비. 까매기 날자 일학. 배 떨어진다. 그걸 보고 야, 씨,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지네? 이건 네 착각이라는 거야. 그치? 우연을, 그러니까 그런 우연을 일반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거 방금 했고, 타당하지 않다. 그 두 사건의 결합은 임의, 우연, 밑줄 치세요. 이 사람 비판하는 것만. 야, 니네가 말하는 인과관계는 우연이야. 그런 게 어디냐? 자.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에 사건 실제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앞에 예로 든 그 사람이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사태에 관련해 추측할 수 없다. 근데 경험? 여기서 경험을 말하죠. 이 경험이 뭐야? 이게 바로 귀납 추론의 조건이 되는 거야. 계속 동일한 사건을 보고 야, 1000번을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원인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인간의 감각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뭐의 한계가 있습니까? 또 경험의 한계. 그렇죠? 그죠? 이 경험의 한계란 말이 왜 나왔을까? 그치? 보면 여기에 제2시문가에서 방금 감각의 한계라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경험의 한계를 얘기하잖아. 이게 제2시문 나와 관계를 갖고 있지. 제2시문 나에서는 페타바이트 시대. 페타바이트 시대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그 자체는 유효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페타바이트 시대에는 그것을 유용하지 않아. 왜? 페타바이트는 뭐 우리가 기가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걸 넘어선 거거든. 그러니까 뭐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하지? 몇억 개? 아마도 그런 정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현상을 우리가 과연 관찰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우리들에게 들어온 그 엄청난 데이터를 인간의 감각의 한계와 인간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포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라는 말인 거야. 이해됨?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볼 때에는 아, 요 놈을 얘가 존재로 뒀구나. 또 이쪽에 말하는 게 또 요 놈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구나. 왜? 여기는 뭐냐면 제이시문다는 나에서는 나하고 다는 둘 다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그렇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그러나 제이시문 나에서는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가 페타바이트 시대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뭘 여기서 도출한 거야? 상관관계. 상관관계. 여기는 상관관계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통계라고 보면 돼. 통계.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와 얘는 관계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이런 걸 인풋했더니 이 아웃풋이 나왔네? 이걸 가지고도 그 안에서 인풋과 아웃풋은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 요번에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야. 애들이 요번에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뭐 17번, 몇 번이다.
그러면 이제 보는 거, 얘네들이 이 오답률,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이건 인과관계야. 얘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자. 근데 이쪽으로 본다면 전국에 50만 명이잖아. 50만 명이 그걸 틀린 이유가 다 똑같진 않잖아. 맞잖아요. 얘는 발문을 잘못 봐서, 얘는 선지를 잘못 봐서, 얘는 잠깐 졸아서, 멍 때려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러한 결과에 동일한 원인을 규정하는 게 에이씨 말이 되냐? 이런 거야. 그게 제일 심한 가해 논리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상관관계로 바꿔보면 잠깐만 요번에 5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애들이 국어에서 뭐 17번과 몇 번을 틀렸어. 이유는 우리 몰라. 이유는 모르는데 몇 번 틀렸으니까 이거를 뭐 사교육이다. 사교육에서 얘네들이 이런 5개의 문제를 틀렸다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지. 즉 인과관계를 몰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도 유의미한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면 쉽죠. 혹은 예를 들어서 20대 20살부터 24살의 여자들이 주말에 어떤 옷을 입을까? 봄에 어떤 옷을 입을까? 보니까 통계로 보는 거야, 통계로. 국민카드를 넣었어. 근데 20대 여성들이 샀던 옷이 지금 내년 봄에 선호하는 색깔이 보니까 노란색이야. 이건 인과관계라면 잠깐만 20대고 여성이고 노란색이라는 건 고호가 좋아했던 색인데 이것이 좀 희망이고 그 여성들이 꿈을 지향하나? 이건 똥 싼 얘기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내년 봄에 20대 여성들이 노란 옷을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거 빨리 출시하면 되잖아. 이해되죠? 굳이 그걸 원인을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심한 나의 논리거든. 이해됨?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과거에는 데이터의 총체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통념. 이제는 그런 통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방식 가능해졌다.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이 웹페이지가 다른 웹페이지보다 왜 더 좋은지 몰라도 돼. 이건 왜라는 건 원인입니다. 몰라도 돼. 그래서 통계 수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의미론이거나 인과론 필요 없어. 그냥 그 달랑 맨 밑에 보면은 모든 모델은 틀렸다. 이게 가설입니다. 가설. 그리고 점점 그것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우린 통계를 통해서도 그런 유의미한 규칙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방법론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인과관계를 까는 내용이 있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모델은 대체적으로 과학자 자신의 상상 속에서 가시화된 체계다. 관념이란 얘기야. 그리고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론적인 모델을 확인하거나 부정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수백 년 동안 소용해왔던 방식이다. 맞죠? 인과관계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뭐가? 과학자들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러나 페타바이트 시대의 엄청난 데이터 앞에서 가설 모델 실험과 같은 과학적 접근 구시대적이야. 그렇지? 틀렸다고 보진 않아. 지금 유효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가설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 시시각각으로 빨라지고 커지고 있는 컴퓨터 클러스터, 통계 알고리즘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잠깐 제시문가는 그 두 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감각, 그냥 추론 이게 부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제시문 나에서는 방금은 뭐야? 야,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 인정. 근데 지금은 그거 불안정해. 왜? 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없이도 통계, 즉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굳이 의미론이나 원인을 몰라도 돼. 여기까지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말하는 감각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 그렇죠? 이 두 개가 페타바이트 시대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통계로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 달을 보면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떠한 과정 속에 재단 가능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 이게 뭔 말일까? 이 사람도 지금 인과관계를 부정하진 않는데 인과관계라는 게 딱 떨어질 수 있냐니. 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요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하나의 현상이라는 건 과정적 흐름이 있는데 요거를 딱 떼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한시에 기차를 타기로 돼 있는데 그 기차를 타지 못한 원인은 철수가 설사가 났어. 설사일까? 설사난 이유가 있잖아. 어젯밤에 치맥을 먹었어. 치맥을 먹은 또 이유가 있잖아. 친구의 생일이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수가 그러면 기차를 타지 못한 걸 설사로 봐야 돼. 치맥으로 봐야 돼. 생일로 봐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근데 딱 끊어서 요거를 그쵸? 그거만 가지고 원인이고 요게 결과에 해당되는 존재가 요 놈이다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아. 또 하나, 우리는 하나의 현상에 부과된 원인들이 방금은 이렇게 밑으로 얘기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 변수의 다양성, 원인의 다양성. 근데 여기도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이죠. 우리는 원인과 조건을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딱 끊어서 이게 결과, 이게 원인,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지. 착각이란 얘기야. 그런 건 없다. 그리고 기차를 타지 못하게 한 조건들 어떻게 모두 열거할 수 있겠는가? 루이 14세는 세금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고 하지만 당시 프랑스가 침략당했더라면 농민들이 더 애국적이었더라면 루이 14의 덩치가 컸다면 인기는 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인기가 떨어짐이란 결과의 전제가 그렇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 뭐 할 때 이거였었냐면 미래 예측.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 예측의 어려움. 고려대학교 2010년도인가 문제인데 미래 예측의 어려움이란 첫째, 변수의 다양성. 미래 예측이라는 거 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고 보면 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혹은 어떠한 경제현상이 일어나. 그 경제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하나로 보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여러 가지인데 우린 다 포착하지 못해.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포착하지 못해. 아까 얘기했던 또 감각의 불완전성. 그죠? 감각의 불완전성. 우린 포착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간의 추론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인간이 불합리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20문 다해 보면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역사가는 어떤 왕이 세금 때문에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반면 거기에 관해 생트집을 잡아 사실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는 언제나 공백 동그라미. 역사가는 종종 아주 다른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는 왕이 인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 또한 자료를 통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겠지. 있는데 그것을 단 하나의 원인 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맞죠? 일상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인과관계를 통념적 기준으로 많이 쓰지. 기차를 이 새끼 왜 늦었지? 왜 못 탔어? 아까 설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언어가 갖고 있는 제한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로 보면 네 번째, 그런데 그는 과연 좋은 설명애로 거슬러 올라간 것일까? 세금이 원인일까? 왕의 패전, 역사가가 상상 못하는 제3의 원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인과관계에서 하나의 현상의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는 건, 그렇죠?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거야. 모든 현상에 단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건 인간의 관념에 불과하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그러면 제1신문가하고 제1신문나하고 제1신문나가 비교하려면 공통점이 있잖아. 모두 다 감각과 경험의 불완전성에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제1신문가하고 제1신문나하고 제1신문나가 인과관계는 아예 불가능해라는 말과 상관관계를 통해 가능하지.
그리고 인과관계 자체가 제이심은 다해서 유교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불완전해 라고 하는 각각의 제이심은 가하고 나하고 나하고 차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의 불완전하면 나와 다른 인과관계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죠? 얘하고 얘가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있고 나하고 다의 차이. 나는 인과관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봐. 제이심은 다는 인과관계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데 이 인과관계의 다양한 원인을 인간이 포착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야. 제이심은 나는 그것 자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지. 조건이 다르죠. 제이심은 나는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페타바이트 시대니까. 페타바이트.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그치? 통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이심을 나를 또 분석해야죠. 그러면 제이심을 나의 표 1과 표 2, 제이심을 나의 표 1과 표 2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일단 현상이 뭐야? 결론이 뭐야? 결론에 해당되는 거는 건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표를 볼 때는 X축을 먼저 보고 Y축을 나중에 봐야지. X축을 독립변수지? Y축이 종속변수? 그러면 건강은 결과야. 야,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 수준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졸 미만,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상을 보면 고졸 미만 10점이 15점, 27. 맞네. 뒤로 학력이 높으면 건강이 높아져. 그죠? 중을 보니까 중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상과 하를 봐야 돼. 하를 보니까 고졸 미만의 건강이 하야. 아, 그치. 고졸은 18.4하고 대학 이상 22.7. 여기 이상하지. 22.7. 여기가 더 낮아야 되잖아. 그치?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대학 이상에서 건강 상태의 하가 고졸에서 18.4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치? 근데 오히려 22.7로 올라갔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과관계에서 이런 걸 발례라고 하지, 발례. 그치? 그런 걸, 말 그대로 반대되는 예죠. 반대되는 예. 인과관계라는 거는, 즉 귀납추론은 단 하나의 발례만 나와도 타당하지 않아. 귀납추론은 단 하나의 발례만 나와도 타당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건강이라는 결과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교육 수준이 건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제이심은 도표의 건강 상태 하에서 대학 이상의 22.7에 해당되는 그런 발례가 있다라고 봐야지. 그치? 이게 핵심이에요. 그치? 그걸 봐서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Right? 근데 여기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우린 여기에서 나나 다를 가지고 표1과 표2를 비판해 줘야 되거든. 비판할 걸 남겨둬야지. 여기에서 주장창 쓰게 되면은 이거 쓸 말이 없어요. 또 하나. 표 2에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 같은 맥락인데 하나 틀린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소득 수준 상에서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이상에서 똑같아. 건강 상태 하가 고졸 미만의 45.3. 그죠? 고졸에서 16.6. 대학 예상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다시 높아졌지. 그치? 맞죠? 여기는 이제 그걸 다뤄야 돼. 여기도 바로 그 발례를 다뤄야 돼. 여기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니 그럼 쌤 나하고 다를 가지고 얘를 평가하라는데 그럼 나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이런 인과관계라는 것이 건강과 교육, 건강과 소득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은 뭐 총계가 187명, 691명, 256명 이러한 것을 통계로 넣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야, 통계. 그죠?
통계로 넣게 되면 이건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관계로는 이것이 설명 가능해. 이렇게 보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러려면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과관계로 보면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모든 동일한 교육적 여건에 따라서 건강이라고 하는 상태가 규정된다고 보지만, 그렇죠? 이것은 관리를 통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히려 그거보다 상관관계, 일정 정도의 여기 뭐 명수, 일정 정도 명수 이상일 때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근데 여기 제이심은 다뤄볼 때는 느낌이 다르지. 야, 이거는 상관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이러한 현상, 그 결과죠. 건강이라는 거를 제이심은 다로 비판한다면, 야, 건강이라는 게 말이 되냐? 교육과 소득 두 가지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된다고?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통계로 보든 아니면 인과관계로 보든 아니면 상관관계로 보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뭘까? 바로 이 단어들이죠. 단어들. 무슨 말이야? 이 말 이상하지 않냐? 건강상태상. 규정해 주잖아, 규정. 근데 건강상태상이라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상이 뭐야? 그치? 관념이란 얘기야. 야, 건강상태상? 뭘 써줘야지.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몸의 상태를 얘기하면 몸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없어. 뭐가 없는 거야? 구체성이 없는 거야. 제이심은 다해서 까는 게 그거잖아. 건강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레인지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하지 못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대학 이상은 뭐야? 대학을 포함하고 대학은 박사까지 들어가잖아. 근데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도 써놓지도 않고, 모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건강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 맞죠? 그리고 또 대학은 대학으로 통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학과가 들어가지. 어떤 학과냐? 그죠?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건강과 연결되는 다양한 원인인데, 그걸 그냥 대학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구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은 없는 거죠. 우리가 공기호라고 하죠. 공기호. 표현은 있는데 그거에 구체적 근거가 없어. 대학 이상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해됨? 여기 대학 이상 손 드세요 한 다음에 그 모든 조건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퉁쳐서 여러분은 대학 이상 이렇게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논술 문제에는 뭐하고 많이 나왔냐면 통계. 통계에서 쓰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지. 응? 맞죠? 대표값은 세 개가 있지. 첫째,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 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다. 이제 얘네 반의 평균 키가 어떻게 되지? 중앙값. 뭐야? 만약 30명이면 이따가 15번째 얘가 중앙값이거든. 얘가 160부터 시작해서 190까지. 얘가 대표값이네? 최빈값은 뭐야? 그 빈도수가 가장, 175대가 가장 많네? 최빈값. 평균값은 n분의 1이거든.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 통계는 대표값의 조건에 따라 다 달라. 그럼 어디를 상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이해됨? 그래서 이런 단어 자체, 논술 문제는 이게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통계에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편차가 있지. 편차.
편차가 5다. 예를 들어서 10이다. 뭐 편차가 높은 건 뭘 의미합니까? 범주가 넓은 거지. 편차가 낮은 건 범주가 좁은 거야. 그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고 넓은 거야. 편차가 크면은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범주가 넓어지니까. 그치? 편차가 낮으면은 성적이 비슷한 데에 몰려 있으니까. 그치? 바로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통계를 할 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재심은 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를 상관관계로 규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거야. 통계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거야. 통계에 대한 비판. 그죠? 다양한 원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주의할 게 그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심은 나를 가지고 이 도표를 비판하거나 재심은 다를 가지고 비판할 때 이때에 단순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지. 여기 뭐가 들어가?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이게 추론이죠, 추론.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소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이건 어디만 존재하는 거야? 역시 재심과예요. 관념에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야. 우리 반이 여기 30명인데 자, 우리 반은 키가 174네? 나는 160인데. 난 180인데. 우리 반은 174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반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은 없어지는 거야. 논술이 정말 많이 나는 거야. 통계라는 말 할 때 쓰세요. 통계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통계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성,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성, 그렇죠? 개성, 대상의 구체적 속성, 비슷한 맥락이죠?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렇게 봐야지.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이 정도에서 이제 이게 범주를 잡은 거야. 그리고 어휘를 막 적겠지.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쓸 때면 방금 전에 뽑아낸 어휘를 배치해야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런 내용 쓰고 이쪽에 어휘를 일단 다 뽑아놔야 돼. 어휘를.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어휘를 뽑고 뽑은 어휘에서 추가적으로 잠깐 여기는 통계, 편차니까 차이. 이 차이를 무시하는 거 일반화. 일반화니까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관념이라고 관념이라는 건 현실성의 부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통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실제로 이게 특정 지역, 그렇죠? 아니면 특정 지역 아니면 계급 이런 것들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됨? 그러면 이제 그런 어휘들을 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휘들을 다 뽑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긴 비교니까 비교는 판단이 개입되는 게 아니야. 차이만 설명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 아시겠죠? 처음에 이렇게 가하고 나다하고 나하고 나를 구체화해 주는 게 처음에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굳이 저렇게 소팅하지 않아도 가를 써. 그 다음에 이에 반하여 하고 나를 써. 그죠? 그 다음에 다를 쓰는데 이때 그냥 가나 다를 쓰게 되면 비교가 아니지. 오케이? 가를 쫙 쓰고 그러나 가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의 한계
를 제이심은 나에서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심은 나는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결과를 통계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통계적 특성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제이심은 다에서는 제이심은 다는 제이심은 가와 제이심은 나와 달리 이렇게 들어가겠지 또. 그렇죠? 나와 달리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 제이심은 나처럼 통계 자체를 긍정하지도 않는다. 제이심은 다에서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렇죠? 어떠한 현상,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다고 봐. 실제로 제이심은 다는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있다, 있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포착하지 못할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제이심은 가하고 제이심은 나하고 제이심은 다는 동일하게 공통점은 있어.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의 제이심은에서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그걸 드러내줘야지. 근데 그게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연대는 다 마찬가지야. 1번 문제를 풀 때에 머릿속에서 두 번째 문제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제이심 나를 쭉 풀어내면서 잠깐 좀 이따 제이심은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표 자체를 분석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비판하니까 하고 동일하게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나를 여기에서 비교할 때 머릿속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즉 우리가 그 연습지에다 쓸 때 비교항, 비판항 이렇게 들어가야지. 비교할 때 이런 내용 잠깐 머릿속에서 제일 비판하면 이런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앞에 거를 더 구체화시켜 주는 게 논리적으로 완결이 되지. 이걸 갖다가 뒤에 거 보지도 않고 비교 다 끝내고 비교 끝났으니까 어디 보자. 비판할까?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봐야 되잖아. 다시 잠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대학 문제는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 물론 이제 그게 복합제시문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다르지. 문제에 따라 지문이 달라. 지문이 다르니까 거기 그렇게 해야 돼. 거기 따로따로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1번 문제의 비교. 특히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죠. 성균관대 1번 문제가 요약이잖아. 요약. 5개 혹은 4개의 제시문을 하나의 기준 나눠. 뭐 예를 들어 가나, 뭐 다라마 이렇게. 이때 성균관대 1번 문제를 요약할 때 각각을 100자씩 500자니까 요약을 해. 끝난 다음에 어디 보자 이제 2번 문제 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성대 문제에도 연대와 똑같이 1번 문제를 풀고 나면 2번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 문제 1의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문제 1의 하나의 관점 해석하고 이를 통해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의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비판을 논하시오. 이렇게 되고 2번 문제 여러 가지가 해석도 나오기도 하고 비판도 나오기도 해. 그리고 성균관 문제의 3번 문제는 언제나 동일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밑에 보기가 있지. 보기를 바탕으로. 그렇죠? 이 보기는 항상 뭐야? 성대 문제의 보기는 항상 문제점이 있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시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의 대안을 논하시오. 두 가지는 다르죠. 대안이라는 건 기존의 해결책에 한계가 있는 거야. 새로운 걸 마련해 주지. 이렇게 되는 거 처음부터 해결책을 말하시오 그러면 그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거든. 그 해결책을 논하시오가 훨씬 더 창의적 글이 되겠지. 그러나 대안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존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가 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문제는 1번의 비교 요약, 비교 추론이 아니야. 비교 요약에 해당되는 걸 볼 때 2번, 3번 문제를 다 봐줘야 돼. 2번 문제, 3번 문제를 봐야지만 그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됨? 그래서 우리가 논술은 1번 문제를 풀 때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쟁점적 방향까지는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1번 문제를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쫙 보는 이유는 뭐냐면 1번 문제를 풀면서 뒤에 것까지 머리에 염두에 둬야지. 그랬을 때에 내가 여기 그럼 이게 가나다를 본다면 300자, 뭐 330자, 330자. 머릿속에 방향이 잡혀야지. 앞에 거를 비교하고 그러면 제이심은 나는 얘와 비교하지만 제이심은 나는 가나
각각으로 비교할 수 있구나. 그럼 글자 수가 330점 10문장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감각이 있어야 돼. 내가 쓰다 보니까, 잠깐, 이게 천자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게 본인이, 잠깐, 뭘 잘못한 거야? 이 부분을 더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쵸? 혹은 어떤 친구들은 가끔 분량 배분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제20은 가를 괜히 절반을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량 배분에 대한 감각.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문제 풀 때에도 표를 해석하라고 할 때 여기는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특징. 근데 여기도 괜히 필 받아서 화내고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해석까지도 중립이야. 여기부터 이제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여기 이러한 이상적 지표가 있어.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지표에 대한 비판을 하면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뭐고 다의 관점에서 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내가 대략 50분 정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번 요거는 글 쓰는 시간에 첨삭을 하고 2번은 과제를 가져오면 복사해서 나눠서 같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3교시잖아. 1교시는 글쓰기, 첨삭 2교시에 해당되는 거는 과제에 해당되는 근데 오늘은 과제가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엔 또 다른 걸 할 거야. 그래서 글쓰기 대면 첨삭 근데 글쓰기 대면 첨삭 하기 전에 다음 시간도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문제를 앞부분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문제 설명, 글쓰기 첨삭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제20원 분석 그리고 공개평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4개의 핵심적인 커리로 들어간다. 프로세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